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지갑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야기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었는데 일본 니케이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라고 평가한 이유, 쿠팡이 결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벌어질 간편 결제 대전쟁, 그리고 레고 블록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집이 정말 우리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달러를 사려면 17년 전만큼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N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이 N대 중반까지 올랐는데 이건 무려 39년 6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1986년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4%, 엔화 가치는 3%가량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한국과 일본의 통화가 동시에 약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일본의 니케이, 그러니까 니혼게이자 이 신문이 이걸 분석했는데요. 크게 3가지 공통 원인을 꼽았어요. 첫째,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돈을 굴리는 게 더 이익인 거죠. 자연스럽게 원화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되는 겁니다. 둘째,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소액투자비 과세제도. 일본에서는 니사라고 부르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들이 해외 주식과 펀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셋째, 이게 정말 흥미로운 건데요.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국내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수익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그냥 쥐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요? 인구가 줄고 있는 국내 시장보다 미국 같은 해외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이이치라이프 자산운용의 니시하마 도루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뜻 보면 좋은 뉴스 같은 것도 환율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바로 한국 증시 상승인데요. 노무라 증권의 거잉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주가가 오르면서 외국인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 주식을 100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예요. 이 매각 대금을 달러로 바꾸면서 환율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니케이가 정책 여력은 한국이 더 크다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가 9일의 적절한 시기에 정책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직접 밝혔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원화의 매력이 높아져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죠.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에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 일본은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견제하려 한다는 시각이 퍼지고 있거든요. 지난달 공개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초안에 일본은행의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금리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나중에 이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미즈호은행의 호리 다카히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전망했어요. 다카이치 정권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엔화가 원화보다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요. 정리하면요, 원화와 엔화가 같이 약해지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 차이가 향후 두 나라 환율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아지면 해외여행 비용이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겠죠. 가장 체감이 되는 게 기름값이에요.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니까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기름을 사더라도 원화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수입 식품이나 해외 직구 물건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되니까 실적에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란 게 누구한테는 약이고 누구한테는 독인 거예요.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를 언제, 얼마나 쓰느냐가 핵심인데요.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가게와 기업이 힘들어지고, 안 올리면 환율이 계속 오를 수 있으니까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 거죠. 16일 금통위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쿠팡이 드디어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듭니다. 로켓 배송 다음은 로켓페이인 거죠. 쿠팡이 10일에 공식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쿠팡 앱 안에서만 쓸 수 있던 쿠팡페이를 전국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결제 서비스. 이름이 바로 로켓페이입니다.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로고까지 공개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그동안 쿠팡의 전략은 철저하게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쿠팡에서 물건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시키고, 쿠팡플레이로 영상 보고, 결제도 쿠팡페이로. 이 폐쇄형 생태계가 쿠팡의 핵심 전략이었어요. 네이버가 검색에서 쇼핑으로 다시 결제로 넓혀간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까요? 숫자를 보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이 세 곳의 연간 간편 결제 금액이 2025년 기준 106조 3천억 원입니다. 2024년 92조 9천억 원에서 14.4% 늘었고요. 2021년 50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커진 거예요. 간편 결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 쿠팡은 여기에 한 발짝도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반면 쿠팡의 본업인 이커머스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요. 쿠팡 모회사인 미국 쿠팡잉크의 올해 1분기 매출이 12조 4,597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에 그쳤습니다. 분기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2021년 뉴욕 상장 이후 처음이에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데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쿠팡이 지금까지는 자기 집 안에서만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 동네 전체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안장사만으로는 더 이상 크기 어렵고 동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로켓페이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금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연동합니다. 먼저 온라인 가맹점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오프라인 결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쿠팡 측은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결제 트래픽을 중단 없이 운영해온 노하우를 그대로 이식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과거에 쿠팡이츠로 배달 시장에 진출했을 때처럼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뺏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당시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단기간에 배달 시장 2위에 안착했거든요. 금융권에서는 이걸 단순한 결제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네이버식 종합 금융회사로 가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합니다. 네이버가 2015년에 범용 간편 결제를 시작한 뒤 쇼핑과 금융을 연계해서 사업을 키웠고 이후 오프라인 결제, 네이버 통장, 신용대출, 비교까지 확대한 것처럼요. 쿠팡도 계열사 쿠팡 파이낸셜에서 이미 대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금융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한테는 좋은 일이죠. 각 페이 업체들이 더 좋은 혜택, 더 높은 적립률, 더 편리한 서비스를 내놓을 테니까요. 다만 간편 결제 시장이 과점화되면 수수료 문제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건요. 쿠팡이 수천만 명의 기존 사용자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쿠팡에서 뭘 사고, 언제 사고, 얼마를 쓰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데이터를 결제와 금융 서비스에 활용하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주 구매하는 카테고리에 대해 추가 적립을 해준다든지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 금융의 힘이고 기존 페이 업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집을 레고 블록처럼 공장에서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바로 모듈러 주택 이야기입니다. 10일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북 군산시에 있는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모듈러 기술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돌파구라고 말한 겁니다. 모듈러 공법이 뭐냐면요. 공장에서 주택의 벽체, 바닥, 천장, 배관, 전기 배선까지 미리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는 이걸 레고 블록 쌓듯이 조립만 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로 현장에서 하나하나 시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장점이 확실합니다. 공사 기간을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2년 걸리던 아파트를 1년 4개월이면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장에서 만드니까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이걸 정부가 이렇게 밀고 있느냐? 한국 건설 산업이 지금 구조적인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건설 현장 작업자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젊은 인력이 건설 현장을 기피하거든요. 둘째,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셋째, 기후변화로 폭우나 폭염이 잦아지면서 야외 공사가 어려운 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모듈러 공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비용이에요. 현재 모듈러 공법의 공사비가 기존 방식보다 약 30%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 발주 물량이 적어서 공장 자동화 설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대량 생산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지마다 설계가 달라지면 모듈을 찍어내는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단위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꺼낸 카드가 모듈러 특별법 제정입니다.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법으로 만들어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여야 의원 11명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었어요.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모듈러 생산과 건축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법안 입법에고 기간에 7천여 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거든요. 기존 종합건설업체들은 모듈러 제작업체가 도급 시장에 들어오는 걸 경계하고 있고 정의나 소방업계는 통합 발주 특례에 반발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업계 이견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삼성물산과 LG건설 같은 대기업들도 모듈러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6,000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실현되려면 공공발주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듈러 주택이 활성화되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니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1인 가구나 청년주택, 공공임대 같은 분야에서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30% 높은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자생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정부의 초기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모듈러 건축이 이미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요. 싱가포르나 영국,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공공주택의 상당 부분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합류하려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공공발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하면요. 원화 약세, 간편결제 경쟁, 건설 혁신.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 지금 한국 경제가 기존 방식의 한계에 부딪혀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은 금리 정책으로, 쿠팡은 생태계 확장으로, 건설은 기술 혁신으로 각각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코노클립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